대한민국과 트럼프의 주한미군 비용 분담 논쟁 해결될 기미가 보이다. 2019년 12월 27일 미 국방 전문 매체 National Interest.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기사는 2019년 12월 27일 미 국방 전문 매체 National Interest에 게재된 주한미군 비용 분담 협상이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존 비용의 400% 인상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때문에 자칫 협상이 때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양쪽이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고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된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워싱턴과 서울은 모종의 거래를 했다. 사실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거래가 어떤 내용으로 체결되었던 간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한민국에게 기대했던 뜻밖의 횡재는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주한미군 비용 분담 협상은 긴장과 벼랑 끝 전술로 가득 차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들이 미국을 이용해 먹기만 할 뿐 정작 필요한 돈을 쓰는데 인색하기 그지없고 미국을 이용하여 자국 방어에 들어가는 돈을 최대한 아끼려 한다는 생각을 전혀 숨기려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1조 6천억 달러의 국내 총생산 GDP와 제조업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가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군대인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한국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는 뉴욕 맨하탄에서 부동산 업계에 큰 손으로 불을 쌓았던 시절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 짜증스러워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90년 플레이북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유럽,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가 미국을 우습게 보고 마구 기어오른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단순하다. 이런저런 변명을 하지 말고 돈을 낼 능력이 있다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한미군 비용회담의 기본 논리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부심, 대한민국의 주권, 그리고 공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여론조사한 한국인들 중 68%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완강히 버티는 것을 원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보다 더 낮은 인상폭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중 4분의 1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예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올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기반과 잘 어울릴 수는 있겠지만 틀림없이 보수 성향의 국회의원들의 엄청난 항의와 반대의 함성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요한 안보상 동맹인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취할 노선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비록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고 생각되고 있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삼키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굴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미국 워싱턴이 요구하고 있는 전례 없는 수준의 요구 금액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협상에 응한다면 외교 관계에 있어 그의 줏대 없음을 가차없이 비판하는 여론이 본물 터지듯 형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미국 정부는 원래 요구했던 협상 금액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회담에서 실제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황을 재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양식을 갖춘 건전한 미국인들 중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분담금을 기존 금액의 400%로 증액해달라고 대한민국에게 요구한 트럼프의 행동이 타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뭔가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만큼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요구가 대한민국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대한민국과의 비용 분담 협상 같은 것들은 익숙한 일이다. 협상이란 항상 주고받는 것을 수반하는 과정이며 자기 쪽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면서 상대방에게 47억 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하라고 강요하는 일을 협상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을 트럼프도 알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 또한 큰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고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게 충실해왔던 아시아 동맹국을 몇십억 달러 더 받자고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면 결국 그가 총선에서 직면하게 될 민주당에게 재선 실패라는 크나큰 선물을 주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47억 달러라는 과도한 비용을 낮추고 중간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은 작년 비용 분담금보다 10에서 20%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동시에 미국산 무기를 더 구입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몇 주 전 미국 측 수석 대표가 발끈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났을 때보다 협상이 보다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모든 동맹 관계에 있어 동맹의 강점은 영향력이 약한 쪽이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두 파트너가 각자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스스로의 체면을 구겨가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현금을 받아내는 데 시간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사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더 큰 몫의 책임을 부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것이다. 지금까지 2019년 12월 27일 미 국방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게재된 기사를 번역해봤습니다. 기사를 접한 뒤 시청자 여러분 각자가 느끼시는 점은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강하게 인상에 남았던 부분은 다음의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한미군 비용회담의 기본 논리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부심, 대한민국의 주권, 그리고 공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부분이죠. 한국 언론에서 봤다면 또 달랐겠지만 미국 언론의 시각에서도 그런 점을 인식하고 지적하고 있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신선하기까지 한 문구였습니다. 지금까지 미 국방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해석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의 언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방과 안보를 다루다 보면 자국 우선주의 성향이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주권 그리고 공정성을 논한다는 사실이 그만큼 생각하지 못한 신선함으로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모든 동맹 관계에 있어 동맹의 강점은 영향력이 약한 쪽이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두 파트너가 각자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군사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주국방에 대해 더 큰 몫의 책임을 부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것이라는 충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외에 어떤 나라로 비춰지고 있는가를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문구로 표현해보자면 1조 6천억 달러의 국내 총생산과 제조업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가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 중 하나인 대한민국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몸으로 체감하기 힘든 사실이죠. 하지만
어느덧 방위비 지출 순위가 세계 5위권으로 진입했고 2019년 7월 세계은행에 따른 경제력 평가에서 205개 나라들 중 12번째로 높은 국내 총생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우리나라의 군사적, 경제적 성장에 따라 핵심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예전과 달라지는 전환점에 서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년 동안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생산하며 대양 해군을 표방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항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쪽 기사를 살펴보면 이런 대한민국의 대양 해군 표방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제한적인 시각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FA-50이나 KF-X를 비롯한 항공 플랫폼의 경우에도 정말 미국이 맘먹고 제동을 걸었다면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세계에서 미국의 최신 항공무기를 가장 빠르게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KF-X 사업만 해도 진행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어쩌면 미국에서 사오는 전투기보다 성능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 국민들의 혈세만 허공으로 날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FA-50, K2 소총, K9 자주포, K2 블랙팬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KSS-3 잠수함 등등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무기들이 비록 해외에서는 명품으로 인정받을지 몰라도 국내 실무진들이 본다면 자잘한 문제점과 개선점들이 많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의 미래를 밝게 점치고 있습니다. 어설픈 대한민국의 방산산업이 제조업 인프라를 배경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때가 올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유추의 배경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군사 강대국과 인접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말하자면 중국의 세력 남하를 최전선에서 막고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순망치안,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죠. 앞으로 미국은 능력 있는 아시아의 동맹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그런 능력 있는 아시아의 동맹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나라이고 경제력도 충분하다 보니 자연스레 해군력과 공군력을 확장하게 되고 미국에겐 이상적인 동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 처절한 전쟁을 치렀던 역사를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미국 본토를 최초로 공격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국제정세 전문가인 조지 프리드먼은 100년 후라는 저서에서 2050년경에 일본이 다시금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지정학적 원인은 반복된다는 논리에 이 시나리오의 근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세력이 약화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강대한 중국이 존재하는 한 일본은 미국을 등질 수가 없으니까요. 2019년 12월 23일에 RQ-4 글로벌 호크 1호기가 사천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이용해 지상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 정찰기입니다. 24시간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으며 작전 반경이 3000km에 달하죠. 나무위키에 나오는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을 시도했으나 절대로 해외에 팔 수 없는 무기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작권 한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도입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RQ-4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여 실전에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미국은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특별 우대하는 것일까요? 미국이 정말로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면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사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군사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더 큰 몫의 책임을 부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것이라는 내용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군사적 성장을 돕는 것이 이로울 것입니다. 무기도 많이 팔 수 있다는 장점도 생기겠죠.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강한 대한민국이 더 쓸모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군사 강국이 되면 될수록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합리한 점들은 조금씩 개선되어 나갈 것입니다. 일방적인 보호를 받는 동맹국과 견실한 능력을 지닌 동맹국이 같은 취급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국이라는 존재를 빼놓고서는 안보와 번영을 이루기는 힘들겠다는 분석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자주국방이란 말에는 대한민국의 힘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외교력도 포함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야기들은 그냥 제 머리에서 나온 생각일 뿐입니다. 요즘 속된 말로는 뇌피셜이라고도 하죠. 그러니 기사 번역 부분만 기억하시고 하얀색 글자로 된 제 이야기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